유익하고 유쾌한 독서의 시작. 독서 스텔라 안녕하세요. 이슬. 태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가와바타 야스나리 작가의 소설 설국입니다. 책 소개, 저자 소개해드릴게요. 설국은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 걸작으로 도쿄의 부유한 남자 시마무라가 눈 내린 온천 마을을 오가며 게이샤인 고마코 그리고 또 병약한 소녀인 요코와 얽히는 관계를 섬세하고 서정적으로 그려낸 소설이에요. 그리고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968년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인데요. 어린 시절 부모와 조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경험이 그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고통과 섬세한 정서로 이어졌다고 해요. 설국 외에 천마리의 학, 산소리 등 여러 작품들이 있고 1972년 작고했다고 해요. 네, 언제나처럼 태연이가 책 소개와 저자 소개 드렸어요. 오늘은 일본에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무려 1968년에 수상한 야스나리의 대표 소설 중 하나 설국을 가져왔고요. 이 소설 설국은 1937년부터 1948년까지 약 11년에 걸쳐서 쓰여졌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보는 일본 소설이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던 일본 작가의 소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인간 몰라요. 실격도 있었고 다자의 오사무? 그렇지. 그리고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마스이에 마사시 작가의 책도 다뤘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 숲도 있네요. 역시 같은 하루키라는 점. 저희가 일본 소설을 곧잘 만나왔었는데 이번에 사실 일본 소설의 아버지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그렇죠. 야스나리를 만난다는 점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읽어서 또는 익히 알고 계실 소설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음. 또 이 소설이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데 저는 몰랐어요. 뭐 남들에게 유명할 수는 있지만 저는 몰랐다는 점. 네. 이제 알아가면 되잖아요. 네, 이제 알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책은 전체 152페이지의 분량으로 쓰여졌고요. 언제나처럼 앞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읽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책을 읽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학책을 읽는 저희 이슬이와 태연이와 이슬이의 소설에 대한 코멘트들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것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네. 책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기 앞서 작품 해설을 함께 살펴볼게요. 책의 155페이지. 이 소설의 핵심은 순간순간 덧없이 타오르는 여자의 아름다운 정열에 있다.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기다란 시미즈 터널 밖으로 나오면 눈의 고장, 설국이 있다. 그 한적한 곳의 온천장에서 게이샤로 살아가는 고마코. 그녀에게서 발산되는 야성적 정열과는 대조적으로 순진무구한 청순미로 시마무라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코. 이 두 여자를 도쿄에서 온 무의도식하는 여행자에 불과한 시마무라는 허무의 눈으로 지켜본다. 여기까지. 그래서 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의 구성, 분위기를 이 책의 옴기니가 정리해낸 대략적인 줄거리와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읽지는 않았거나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요코보다는 고마코와 시마무라의 그 둘의 관계에 집중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의도하거나 애초에 둘의 관계에 집중하자라고 했던 건 아닌데 읽고 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공교롭게도 이 책의 옴기니가 풀어낸 요코와 고마코와 요코의 관계 속에서의 시마무라보다는 실제로도 책의 내용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고마코와의 관계를 통해서 시마무라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또 그 둘의 연인 관계에서의 감정선 같은 것들에 집중해서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요코가 워낙 분량 자체도 고마코 대비 짧기도 하고 또 시마무라와 고마코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책에서 풀어내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서 책의 옴기니가 말했던 방향과는 저희가 풀어낼 이야기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참작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의도와는 별개로 이 책의 기와 결, 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 도입부와 결말 대목에서는 저희가 보다 더 주목했다라고 말씀드린 고마코보다도 요코를 중심으로 서사를 풀어낸 대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요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7페이지 책의 첫 문장이에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건너편 자리에서 처녀가 다가와 시마무라 앞에 유리창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눈 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처녀는 창문 가득 몸을 내밀어 멀리 외치듯 역장님, 역장님. 등을 들고 천천히 눈을 밟으며 온 남자는 목도리로 콧등까지 감싸고 귀는 모자에 달린 털가죽을 내려덮고 있었다. 환기? 이 소설로 입장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예? 아 이제 지금 눈의 고장에서 이야기가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사실 이런 호사가들의 이야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태연이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마저도 이게 왜 유명하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네. 사실 큰 감흥을 받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눈의 고장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여정을 알리는 문장이 아닌가 해서 읽어드렸어요. 좋아요. 그래서 태연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름이 시마무라고요. 시마무라와 함께 엮일 두 명의 여인, 바로 요코와 고마코예요. 네. 이 소설은 시마무라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의 9페이지. 제설차를 3대나 갖추고 눈을 기다리는 국경의 산이었다. 터널 남북으로 눈사태를 알리는 전기 통보선이 연결되었다. 제설인부 총인원 5,000명에 소방대 청년단 총인원 2,000명의 출동 준비가 이미 갖추어졌다. 이처럼 머지않아 눈에 파묻히게 될 철도 신호소에서 요코라는 처녀의 동생이 올 겨울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시마무라는 한층 그녀에게 흥미를 돋우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 설국에 걸맞다고 생각이 들만한 제설차를 3대나 갖추고 제설인부 총인원 7,000명에 버금가는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풀어내고 있는 이 대목이 눈이 진짜 많이 내리나 보네요. 태연이가 읽어드린 첫 문장 눈의 고장이었다 라는 말에 자격을 갖춘 수준을 보여주는 그림이 그려지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묘사가 좋았다라고 해야 될까? 다시 9페이지. 그러나 여기서 처녀라 함은 시마무라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일 뿐 동행한 남자가 그녀와 즉 요코와 어떤 사이인지 시마무라로서는 알 리 없었다. 두 사람의 동작은 즉 요코와 신혼 미상의 남자는 부부인 듯 보이긴 했지만 남자는 틀림없는 환자였다. 환자를 상대하다 보면 쉽게 남녀 사이의 거리감이 느슨해지고 정성껏 보살피면 보살필수록 부부처럼 보이는 법이다. 실제로 자신보다 연상인 남자를 돌보는 여자의 앳된 모성애는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부부로도 여겨질 것이다. 시마무라는 그녀, 즉 요코 한 사람만을 따로 떼어서 그 모습이 전하는 느낌만으로 멋대로 처녀일 거라고 단정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가, 즉 시마무라가 요코를 이상한 눈으로 너무나 뚫어지게 지켜본 나머지 그 자신의 감상이 다분히 보태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처녀는 시마무라와 마침 비스듬히 마주하고 있어서 직접 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기차에 올라탈 때 뭔가 서늘하게 찌르는 듯한 처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눈을 내리깐 순간 처녀의 손을 꼭 잡은 남자의 파리하고 누런 손이 보이는 바람에 시마무라는 2번 다시 그쪽으로 눈을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기까지. 그래서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시마무라가 극 중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두 여인 중 한 명, 바로 요코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을 그리고 있고요. 첫 문장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시마무라는 현재 기차에 탑승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 이 요코라는 여성이 환자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녀인 요코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마무라가 요코에게 얼마나 빠져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책의 12페이지. 거울 속에는 저녁 풍경이 흘렀다. 이 거울은 기차의 차창을 말하는 거예요. 비춰지는 것과 비추는 거울이 마치 영화의 이중 노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게다가 인물은 투명한 험으로, 풍경은 땅거미의 어슴푸레한 흐름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 세상이 아닌 상징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었다. 특히 처녀, 즉 요코의 얼굴 한가운데 야산의 등불이 켜졌을 때 시마무라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릴 정도였다. 이 역에서 우연히 만난 요코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혹된 시마무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또 이어서 13페이지. 차창에 비치는 처녀, 즉 요코의 윤곽 주위를 끊임없이 저녁 풍경이 움직이고 있어 처녀의 얼굴도 투명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정말로 투명한지 어떤지는 얼굴 뒤로 줄곧 흐르는 저녁 풍경이 얼굴 앞을 스쳐 지나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제대로 확인할 기회가 잡히지 않았다. 기차 안도 그리 밝은 편은 아니었고 진짜 거울처럼 선명하지도 않았다. 반사가 없었다. 그래서 시마무라는 들여다보는 동안 거울이 있다는 사실을 점차 잊어버리고 저녁 풍경의 흐름 속에 처녀가 떠있는 듯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시마무라가 여정을 떠나는 내내 요코의 모습을 계속 훔쳐보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소름 돋는 장면이기도 한데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약간 관음이죠. 이어볼게요. 같은 13페이지. 이런 모습으로 자신이, 즉 요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요코는 전혀 알 리가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환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데 설령 시마무라 쪽을 돌아본다고 해도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창밖을 내다보는 남자 따위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으리라. 시마무라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냥 요코가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 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진짜요? 전 없어요. 매일 일상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느 날 언젠가 한 번쯤은 아름다운 것에 매료돼서 이렇게 시선을 빼앗긴 적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 장면의 시마무라의 나름의 순수함?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현인데 순수. 저는 그를 우선은 포장해 보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서는 또 어떻게 제가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책의 초반부에 도입부에서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시마무라가 요코를 처음 마주하면서 그녀에게 반하게 되는 모습을 저자인 야스나리의 문체로 분위기로 잘 풀어내고 있다는 거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묘사가 상당히 아름다운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인상 깊게 읽은 파트예요. 생생하게 전달한다, 생동감이 느껴진다 맞아요. 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고 문장을 곱씹으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괜히 책의 제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국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 괜히 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고 맞아요. 뭔가 투명하고 아련하고 그런 느낌이 새하얗게 있어요. 뒤덮인 눈으로 맞아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이 보다 더 신선하게 신비롭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책의 14페이지 주인공 시마무라가 이 역에서 내리면서 요코도 같은 역에서 내리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30분쯤 뒤 뜻밖의 요코 일행도 시마무라와 같은 역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는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하고 자신과 무슨 상관이라고 있는 듯 뒤돌아보다가 플랫폼에 한기가 스치자 갑자기 기차 안에서의 모래가 쑥스러워져 서둘러 기관차 앞을 건너갔다. 남자, 즉 앞에서 나왔던 신원 미상의 환자였던 그 남자가 요코의 어깨를 붙잡고 선로로 내려서라고 할 때 이쪽에서 영무원이 손을 들어 올리며 저지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긴 화물 열차가 두 사람을 가렸다. 그래서 요코 일행과 시마무라가 같은 역에서 내렸고 시마무라는 이 역에서 내려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같은 역에서 하차를 했는데 우연찮게도 이 둘이 바로 인연이 이어짐을 지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네. 책의 16페이지. 저녁 풍경이 비친 거울 속에서 요코가 보살펴 주었던 환자는 시마무라가 만나러 온 여자가 사는 집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오. 자,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코가 보살펴 주었던 환자는, 즉 그 신원 미상의 남자는 시마무라가 만나러 온 여자가 사는 집의 아들. 그러니까 시마무라가 만나러 온 여자는 요코가 아니고요. 그렇죠. 다른 여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 여자가 사는 집의 아들이 바로 그 신원 미상의 환자였으며 그 환자를 돌보던 여자가, 즉 시마무라가 첫눈에 반한 상대는 요코였다는 것.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을 알자 자신의 가슴속을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 느꼈지만 이 우연한 만남을 그는, 즉 시마무라는 별로 신기하게 여기진 않았다. 신기하게 여기지 않는 자신을 도리어 신기하게 여겼을 정도였다. 아,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말장난 저는 즐겨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문장이 빛을 발하는 문장 중에 하나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기억하는 여자와 눈에 등불이 켜진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쩐지 시마무라는 마음속 어딘가에 보이는 듯한 느낌이다. 이야, 이 세 줄이에요. 좋은데요. 손가락으로 기억하는 여자가 고마코인 거죠.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네. 앞으로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고마코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눈에 등불이 켜진 여자, 즉 지금까지 묘사했던 요코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고마코와 요코, 요코와 고마코를 이 한 줄의 문장으로, 그리고 에둘러 표현해냄으로써 이들과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쩐지 시마무라는 마음속 어딘가에 보이는 듯한 느낌이다. 암시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소설 설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하고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책 16페이지의 세 줄로 가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마무라를 중심으로 고마코와 요코, 요코와 고마코의 관계를 그려내 볼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유추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기억하는 여자, 즉 고마코에 대한 묘사가 시작되는데요. 책의 16페이지. 스키철을 앞둔 온천장은 손님이 가장 적을 때라 시마무라가 실내 온천탕에서 나오자 이미 모두 잠들어 고요했다. 낡은 복도는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려 유리문이 가늘게 떨었다.
그 기다란 복도 끝 계산대 모퉁이 차갑게 검은빛으로 반짝거리는 마루 위에 옷자락을 펼치고 여자가 꼿꼿이 서 있었다. 그때 그런 일이 있고서도 편지 한 장 없고 만나러 오지도 않고 무용책을 보내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아 여자로서는 가볍게 잊히고 말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테니 먼저 시마무라 쪽에서 사과나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 순서였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걷는 동안에도 그녀가 그를 나무라기는커녕 온몸으로 그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자 그는 더더욱 어떤 이야기를 하건 그 말은 자신이 진실하지 못한다는 울림을 띨 것이라 생각되어 괜시리 그녀에게 기가 죽는 듯한 달콤한 기쁨에 휩싸였다. 이 대목에서 고마코와 시마무라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죠. 그때 그런 일이 있고서도 편지 한 장 보내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설명에서 고마코가 일방적으로 시마무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드디어 고마코를 등장시킨다라는 것 눈여겨볼 수 있고요. 앞서 요코와 기차에서 만나는 장면 그리고 고마코와 다시 조우하는 대목에서 이 야스노리의 설명하는 방식을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형으로 썼어요. 현재형으로 두 인물을 던지고 그리고 과거에 시마무라 두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 방식. 그래서 시점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따라온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앞서 저희가 손가락으로 기억하는 여자라고 지칭했던 고마코에 대한 설명이 책의 18페이지에 시마무라의 말로 다시금 만나볼 수 있어요. 이놈이 당신을 가장 잘 기억해줬어 하고 집게 손가락만을 세운 왼손 주먹을 불쑥 여자의 눈앞에 내밀었다. 전 사실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저의 집게 손가락, 즉 두 번째 손가락을 내밀고 왼손 주먹을 불쑥 쥐어서 그랬더니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는 소위 삿대질할 수 있는 손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손의 모양을 불쑥 여자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대목에 집게 손가락을 세운 왼손 주먹을 불쑥 여자의 눈앞에 즉 누군가의 눈앞에 내밀어 보시기를. 에? 응? 아니 뭐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소설에서 묘사하는 등장인물 시마무라가 취하는 행동, 고마코에게 취하는 행동을 그려보시라는 의미지. 아, 네.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물론 저는 따라 해봤어요. 지금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서로 해석이 분분해서 이 내용은 네 저희도 다 개인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자, 그리고 19페이지. 무의도식하는 시마무라는 자연과 자신에 대한 진지함마저도 잃기 일수여서 이를 회복하려면 산이 제일이라고 자주 혼자서 산행을 즐기는데 그날 밤도 국경의 산들을 돌아다니다가 일에 많은 온천장으로 내려와서 게이샤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날은 도로공사의 낙성 축하 행사로 마을의 누에구치 창고 겸 극장으로 쓰이는 오두막을 연회장으로 사용할 만치 흥청됐다. 12~13명 정도의 게이샤로는 손이 부족하여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들 테지만 선생님 댁에 아가씨라며 연애를 도우러 갔다 한들 춤 2가지만 보여주고 돌아오니까 어쩌면 와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고마코와 시마무라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시마무라가 어떤 캐릭터와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연과 자신에 대한 진지함마저 잃는 사람. 무의도식한다. 산이 제일이다. 혼자 산행을 한다. 그런데 내용의 중반부를 읽다 보시면 이 시마무라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맞아요. 대체 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사는지. 예. 자유로운 남자입니다. 2025년에도 통용되기 힘든 상식의 영역인 것 같은데 뭐 일단 시마무라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책이 1937년? 부터 48년까지 쓰였으니 그 당시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소설을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마무라가 하는 행동이나 이러한 삶의 태도보다도 시마무라가 소설 내에서 극중 여주인공인 고마코와 요코와 고마코를 대하는 또는 그녀들에게 말과 행동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대적인 감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맞아요. 인 것 같아요. 저희가 책을 읽어 나가면서 부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유분방의 아이콘, 무의도식하는 시마무라를 잘 표현했다라고 느껴진 21페이지. 다음날 오후 여자는 즉 고마코는 목욕 도구를 복도 밖에 놓아두고 그의 방으로 놀러왔다. 어머. 그녀가 채 앉기도 전에 시마무라는 느닷없이 게이샤를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소개라고요? 알잖아. 싫어요. 전 이런 부탁을 받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한걸요. 여자는 뾰로퉁해져서 창으로 다가가 국경의 산들을 내다보다가 금세 볼을 붉히며 여긴 그런 사람 없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하고 휙 몸을 돌려 창턱에 걸터 앉더니 절대로 강요하진 않아요.
모든 게 게이샤의 자유니까요. 여관에서도 그런 소개는 일절 않죠. 정말이라니까요. 누굴 불러 직접 얘기해보면 아실 거예요. 당신이 부탁해줘. 어째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친구라고 생각해서야. 친구 사이로 남고 싶으니까 당신에겐 요구하지 않는 거라고. 그게 친구라는 건가요? 하고 여자는 고지곳대로 순진하게 묻고 나서 다시 내뱉듯이 대단하시군요. 그런 부탁을 제게 고마코에게 거침없이 다 하시다니. 어려운 게 뭐 있나? 산에서 몸은 좋아졌어. 머리가 개운치 않아. 당신과도 즉 고마코와도 산뜻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고. 여자는 눈을 내리깔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시마무라가 거의 남자의 뻔뻔스러움을 남김없이 드러낸 셈인데도 이를 기꺼이 이해하고 수긍하는 습성이 여자의 몸에 밴 것 같았다. 내리깐 눈은 짙은 속눈썹 탓일까 살포시 따사롭게 요염해지는 것을 시마무라가 바라보는 사이 여자의 얼굴이 잠깐 좌우로 흔들렸다가 다시 발그레해졌다. 마음에 드는 일을 부르세요. 여기까지. 네. 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마무라는 저희가 앞서 태연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1년 만에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눈의 고장으로 다시금 이 고마코라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고마코를 1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에 찾아온 고마코에게 다른 여자를 불러줘 라는 요청을 한다라는 것,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도 화를 내기는커녕 당황해하지만 끝내 이 시마무라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또는 들어주게 되는 고마코를 마주하면서 상당히 수동적인 태도고 수동적인 관계인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시대상으로 바라보면 읽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남녀 관계가 상당히 수직적이고 명령과 복종? 네. 유해질서가 느껴질 만한 정도의 관계라고 해야 할까? 그렇죠. 그리고 또 시마무라가 친구 사이로 남고 싶으니까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것도 말하는 모르겠어요. 대목도 사실 잘 와닿지는 않은 것 아니, 같아요. 1년 만에 그럼 왜 찾아온 거야 이 친구를? 그렇죠. 물론 친구니까 찾아갈 수도 있지 않아? 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이 책을 거듭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건 또 친구 관계는 아닌 맞아요. 거거든요. 시마무라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마코를. 좋아했던 건지 좋아하는 건지 그렇죠. 함께 그건 읽어나가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 시마무라의 무의도식하는 삶, 그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책의 25페이지. 서양의 인쇄물에 의지하여 서양 무용에 대해 글을 쓰는 것만큼 편한 일은 없었다. 보지 못한 무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보다 더한 탁상공론이 없고 거의 천국의 시에 가깝다. 연구라 해도 무용가의 살아 움직이는 육체가 춤추는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의 상상으로 서양의 언어나 사진에서 떠오르는 그 자신의 공상이 춤추는 환영을 감상하는 것이다. 겪어보지 못한 사랑에 동경심을 품는 것과 흡사하다. 그런데도 가끔 서양 무용 속의 따위를 쓴답시고 문필가의 말단에 끼었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 냉소하면서도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그에게 심리적 위안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았다. 시마무라가 제대로 된 직업은 없지만 어떤 서양 무용에 대한 평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태연이가 읽어드린 대목 바로 앞단에서도 시마무라가 일본인의 서양 무용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그 증거다라는 문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지. 그러니까 무용하면 서양이 최고인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마무라는 실제 서양 무용을 본 적도 없다라는 거. 전 현실이랑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마무라의 그 무의도식한 태도를 보여주는 장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서양 무용을 평가하면서 일거리를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그가 직업인으로서 이런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했어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시마무라가 이 책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무책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태도들이 이 직업조차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아름다움만 취하되 또 책임은 지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하다. 맞아요. 그리고 어딘가의 틀과 규정과 형식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시마무라를 벌써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하지만 소위 나쁜 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거침없는 마초, 남성성이 강한 캐릭터라고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그러한 원초적인 또는 본능적인 남성으로서의 매력에 고마코와 요코, 특히나 고마코가 매료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다 할 직업이 없다라는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시마무라가 사실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매년 어딘가로 여행을 떠난다는 데 있어서 시마무라가 사실 배경적으로는 부유한 집안 소속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책의 초반부에 끊임없이 저자인 야스노리가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시마무라의 캐릭터를 구현하고 있어요. 책의 27페이지. 무의도식하는 그는 자연과의 보호색을 추구하는 심리가 있어서인지 여행지의 인심에 본능적으로 민감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동네에 너무나 조촐한 풍경이 지닌 한가로움을 발견하고 여관에서 물어보니 과연 이 눈 지방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마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었다. 요 근래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주로 농가 사람들의 탕치장, 즉 온천욕으로 병을 고치는 곳이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시마무라의 수식어에 무의도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책의 첫 페이지부터 만나볼 수 있었던 요 근래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바로 이 시마무라가 이 눈이 덮인 마을에 접근할 수 있었던,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 대목에서 다시금 만나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고마코에게 시마무라가 다른 게이샤를 불러줘 라고 요청했던 것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졌고 실제 게이샤가 시마무라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시마무라는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듯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게이샤와의 만남을 짧게 마무리 지어요. 그리고 책의 30페이지. 시마무라가 말하길 내가 잘못 생각했나봐. 산에서 내려와 제일 먼저 본 게 당신, 즉 고마코였으니 이곳 게이샤는 예쁜가 보다고 지레짐작했던 것 같아. 하고 웃으며 일주일 정도 머문 산에서의 건강을 쉽사리 씻어내고자 마음먹은 것도 실은 처음부터 이 깨끗한 여자를 보고 말았기 때문인가 싶어 시마무라는 이제야 짐작이 갔다. 사랑이야 이거. 30년대의 플러팅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완전 플러팅이다. 산에서 내려와 제일 먼저 본 게 당신이었으니 이곳 게이샤가 예쁜가 보다고 지레짐작했던 것 같다. 이 앞에서 불러온 게이샤들은 소위 말하는 못생겼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네네. 가 맞겠지. 이 깨끗한 여자를 보고 말았기 때문인가 싶어. 뭔가요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첫눈에 빠진 상대가 부산 사람이라면 내가 처음 본 게 당신이었으니, 즉 부산 사람이었으니 이곳 부산 사람들은 모두가 예쁜가 보다고 지레짐작했던 것 같아. 부산 라는 표현인 사람이세요? 거잖아. 저 태생이 서울이고 여태도 서울이고 앞으로도 서울이지 않을까 싶은 서울 이슬입니다. 부산 사람. 제가 부산이었다면 아마 닉네임이 부산 소주 이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 대선? 대선 같은 것들. 뭐 입세주도 있고 지역마다 다 술들이 있는데 네. 예, 산도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닉네임이 참이슬의 이슬로 따왔다는 거 다시금. 네. 예, 저 언젠가 닉네임 바꿀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참이슬 안 마신 지가 몇 년 됐어요. 아, 새로 네, 세로로 바뀌면 그런 줄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제일 처음 봤음에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고마코의 그 아름다운 외모를 묘사해둔 대목이 있는데요. 책의 31페이지. 가늘고 높은 코가 약간 쓸쓸해 보이긴 해도 그 아래 조그맣게 오므린 입술은 실로 아름다운 거머리가 움직이듯 매끄럽게 펴졌다 줄었다 했다. 다물고 있을 때조차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어 만약 주름이 있거나 색이 나쁘면 불결하게 보일 텐데 그렇진 않고 촉촉하게 윤기가 돌았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지도 처지지도 않아 일부러 곧게 그린 듯한 눈은 뭔가 어색한 감이 있지만 짧은 털이 가득 돋아난 흘러내리는 눈썹이 이를 알맞게 감싸주고 있었다. 다소 콧날이 오똑한 둥근 얼굴은 그저 평범한 윤곽이지만 마치 순백의 도자기에 엷은 분홍빛 붓을 살짝 갖다 댄 듯한 살결에다 목덜미도 아직 가냘퍼 미인이라기보다는 우선 깨끗했다. 묘사가 너무 세밀하지 않나요? 그냥 반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다 그려져요. 이 이목구비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나? 저는 꼭 고마코라서가 아니라 또 이 표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고 완전.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는 상대의 얼굴을 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뚫어져라 바라본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전해서 너무 좋았고 물론 상대가 싫어했다면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이미 고마코는 시마무라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미인이라기보다는 우선 깨끗했다라는 표현 너무 시마무라의 뭐랄까요? 스타일이다. 네, 정말 아닐까. 시마무라 같아요. 예?
그리고 책의 31페이지. 시마무라의 독백. 접대부로도 나간 적 있는 여자치고는 약간 새가슴이었다. 시마무라와 고마코가 1년 만에 재회를 이루고 나서 시마무라가 고마코를 보고 처음 들었던 느낌과 회상, 바로 이제는 게이샤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1년 전에는 이 고마코라는 여자는 게이샤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접대부였다는 것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년 전에 만났을 때 나의 왼손 집게손가락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성적 묘사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는 둘만의 특별한 사연이 시마무라의 말과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는 독자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시마무라와 고마코가 1년 전에 어떠한 지위와 환경, 각자의 관계와 위치 속에서 만날 수 있었는지,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마코가 시마무라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도 있어요. 책의 37페이지. 시마무라가 새삼 바라보고 있자니 여자는, 즉 고마코는 고타스 탁자 위에서 손가락을 꼽고 있었다. 좀처럼 끝나지 않는다. 뭘 세는 거지? 하고 물어도 잠자코 한동안 계속 손가락을 꼽았다. 5월 23일이었죠? 날짜를 세고 있었군. 7, 8월은 내리 큰 달이야. 아무튼 199일째예요. 꼭 199일째예요. 그런데 5월 23일인 걸 용케 기억하는군. 일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일기? 일기를 쓰나? 그럼요. 묵은 일기를 읽는 건 즐거워요. 뭐든 감추지 않고 솔직히 쓰니까 혼자 읽어도 창피해요. 언제부터? 도쿄에서 접대부로 나가기 직전부터. 그땐 돈이 넉넉지 않아 일기장을 살 수가 없었어요. 2전인가 3전짜리 잡기장에다가 자를 대고 가늘게 줄을 그었는데 연필을 뾰족하게 깎았던 모양으로 선이 깨끗하고 가지런한 거예요. 그러곤 공책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잔글씨로 빽빽이 썼죠.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고부턴 도저히 엄두를 못 내요. 물건을 함부로 다루니까. 글씨 연습조차 예전엔 헌 신문지에 했지만 요즘은 두루마리에 직접 대고 쓰죠. 줄곧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쓰고 있나? 네, 16일 때와 올해 것이 제일 재밌어요. 늘 객실에서 돌아와 잠옷으로 갈아입고 썼죠. 여기까지. 고마코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일 뿐만 아니라 시마무라와 헤어진 뒤로 고마코가 계속 날짜를 세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고마코가 시마무라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사모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는지 예측해볼 좋아하는지를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고마코의 시마무라를 향한 마음을, 사모하는 애정을 느껴볼 수 있는 문장들도 더러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2페이지에 바로 여자의 벌거벗은 마음이 자신의 남자를 부르는 소리임에 틀림없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여자의 벌거벗은 마음이 자신의 남자를 부르는 소리. 저는 벌거벗은 마음이란 표현도 사실 만나본 경험은 또는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자신의 남자를 부르는 소리다. 그리고 이러한 고마코의 마음이 일방적이라고만은 보이지 않았던, 또는 볼 수 없었던 책의 39페이지. 전혀 헛수고라고 시마무라가 왠지 한 번 더 목소리에 힘을 주려는 순간 눈이 올릴 듯한 고요가 몸에 스며들어 그만 여자에게 매혹당하고 말았다. 그녀에겐, 즉 고마코에겐 결코 헛수고일 리가 없다는 것을 시마무라가 알면서도 아예 헛수고라고 못 박아버리자 뭔가 고마코의 존재가 오히려 순수하게 느껴졌다. 헛수고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 앞에서 고마코가 쓰고 있는 일기를 시마무라는 헛수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시마무라와 고마코, 고마코와 시마무라의 마음이 서로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마무라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다고 느껴요. 저는. 맞아요. 그와 반대로 고마코는 너무나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흡사 고마코만 시마무라를 짝사랑하거나 외사랑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실제 상대에게 향하는 마음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그렇죠. 것을 하나의 장치로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마무라는 또 여길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자니까요. 떠나요. 그리고 또 설국의 특징인 아름다운 묘사와 표현을 느낄 수 있는,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대자연을 만나볼 수 있어요. 네, 41페이지. 사방에 눈 얼어붙는 소리가 땅속 깊숙이 울릴 듯한 매서운 밤 풍경이었다. 달은 없었다.
거짓말처럼 많은 별은 올려다보노라니 허무한 속도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선명하게 도드라져 있었다. 별무리가 바로 눈앞에 가득 차면서 하늘은 마침내 저 멀리 밤의 색깔로 깊어졌다. 서로 중첩된 국경의 산들은 이제 거의 분간할 수 없게 되고 대신 저마다의 두께를 잿빛으로 그리며 별 가득한 하늘 한 자락에 무게를 들이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맑고 차분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산들이 검은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셈인지 온통 영롱한 흰 눈으로 뒤덮인 듯 보였다. 그러자 산들이 투명하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하늘과 산은 조화를 이룬 것이 아니다. 겸허해지네요 정말. 네. 고요한 눈 덮인 흰 산들을 보면서 시마무라가 느끼고 있는 소회를 잘 나타낸 문장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문장이라고 저도 느끼고요. 거짓말처럼 많은 별은 올려다 보노라니 허무한 속도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선명하게 도드라져 있었다. 별무리가 바로 눈앞에 가득 차면서 하늘은 마침내 저 멀리 밤의 색깔로 깊어졌다. 이런 문장들은 저도 한번 쓸 수 있을까요? 저도 쓰고 싶어요. 욕심이나 이런 문장들이 이제 만나면 읽는 것에서 그치고 싶지가 않더라고. 쓰고 싶으세요? 혼자 쓰고 있다고 말씀드려볼게요. 엥? 진짜요? 근데 뭐 세상에 볼 수 있을까요? 소설 집필 중?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읽었던 호르커의 라슬로의 사탄탱고에서도 크로스나 호르코의 라슬로. 동의터오는 상황을 묘사하는 정말 저희가 또 기절했었던 기절할 뻔한 약 4개에서 5가지 정도의 그 아름다운 묘사와 문장들로 와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역시 가하바타 야스나리 선생도 보통은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 일본 어르신에 대해서는. 그렇죠. 선생도. 못지않아요. 이 소설은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묘사와 문장 때문에 이 아름다움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게 아닐까 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사실 줄거리가 그렇게 큰 내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건 차차 방금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태연이의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주관과 맞아요. 주장에 생각을 더했다라는 것. 저는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스노리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죄송해요. 어떠한 이견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필코 이연사 힘차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저는 이 책의 노벨 문학상을 받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뭐 이견이 없어요. 받았어야 한다. 네, 받아 마땅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 아니면 받을 책이 없었다라고까지 감히. 네. 당시에는 68년도에는. 네네. 예, 그럼요. 뭐. 동의할게요. 자, 늦었어요. 자,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문장은 온천에서 시마무라와 고마코가 단 둘이 있을 때 창문을 열어서 내다본 풍경에 대한 묘사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화제의 전환이자 고마코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는 시마무라를 만나볼 수 있어요. 책의 52페이지. 정신없이 산에 오르는데 여자 안마사가 걸어가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무언가에 매달리기라도 하듯 안마 좀 해주겠나? 글쎄요, 지금 몇 시나 됐는지 하고 돼지팡이를 겨드랑이에 끼우고는 오른손으로 오비에서 뚜껑 달린 회중시계를 꺼내 왼쪽 손가락 끝으로 글씨를 더듬으며 2시 35분이군요. 3시 반에 역 건너편으로 가볼 일이 있긴 한데 좀 늦더라도 괜찮겠죠? 용케 시간을 아는군. 이후 방으로 와서 한동안 말없이 안마를 하다가 멀리 객실에서 나는 샤미센 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자 안마사가 말하길 누굴까? 다시 시마무라가 말하길 자넨 샤미센 소리로 어느 게이샤인지 모두 아는가? 아는 이도 있고 모르는 이도 있지요. 선생님은 즉 시마무라는 상당히 지체 높은 분이신지 몸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굳진 않았을 걸세. 목덜미께가 약간 굳었습니다. 적당히 보기 좋게 살이 찌셨는데 술은 안 드시죠? 잘 아는군. 다시 여자 안마사가 말하길 손은 완전히 안마사가 되고 말았지만 귀는 뚫려 있죠. 이렇게 게이샤들의 샤미센을 듣고 있노라면 괜히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제 모습을 생각해서겠죠. 시마무라가 묻기를 잘 켜는 이도 있는가? 여자 안마사가 말하길 고마짱이란 애는 아직 어려도 최근엔 솜씨가 꽤 늘었죠.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훌륭하다고 해도 워낙 이런 산꼴이니까. 시마무라가 말하길 아니 잘 모르지만 어젯밤 선생 아들이 돌아올 때 나도 같은 기차를 탔었네. 여자 안마사가 말하길 그래요? 그 아드님이 도쿄에서 오래 병을 앓는 바람에 고마코라는 애가 올여름 게이샤로 나서서까지 병원비를 보냈다던데 어찌 된 걸까요?
고마코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힘껏 해두면 약혼자라는 것만으로도 나중까지. 약혼자라니 사실인가? 예, 약혼자라고들 하더군요. 저는 즉 여자 안마사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는 소문이 있지요. 이어서 온천 여관에서 여자 안마사로부터 게이샤의 신상 이야기를 듣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오히려 뜻밖이기도 했다. 고마코가 약혼자를 위해 게이샤로 나섰다는 얘기도 너무나 상투적인 내용이어서 시마무라는 고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정이었다. 도덕적인 생각에 맞부딪힌 탓인지도 몰랐다. 그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캐물어보고 싶었으나 안마사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고마코가 아들의 약혼자, 요코가 아들의 새 애인, 그러나 아들이 얼마 못 가 죽는다면 시마무라의 머리에는 또다시 헛수고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고마코가 약혼자로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도 몸을 팔아서까지 요양시킨 것도 모두 헛수고가 아니고 무엇이랴. 고마코를 만나면 대바람에 헛수고라고 한 방 먹일 생각을 하니 새삼 시마무라에겐 어쩐지 그녀의 존재가 오히려 순수하게 느껴졌다. 또 순수 타령을 하시는 시마무라네요. 태연이가 전반적으로 시마무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너무 카사노바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상관이죠 이 소설과? 대체 이 소설의 작품성과 지금 전혀 개연성 없는. 네, 지금 이 여자 태연이의 저 여자 다 찌르고 다니는 남자거든요. 이 개인적인 사람이. 평가. 네. 자, 이 대목에서는 시마무라가 안마사에게 고마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차에서 만났던 신원 미상의 환자가 고마코의 약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전에는 게이샤가 아니었던 고마코가 왜 지금은 게이샤가 되었는지를 시마무라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일깨우게 되는 순간이고, 이러한 고마코의 약혼자인 신원 미상의 남자, 즉 환자를 기차역과 기차에서 요코가 케어했다라는 것, 이들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책을 읽어나가면서 실타래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어떠한 드라마도, 어지간한 소설들은 결국 제3자를 통해서 주인공들이 서로의 비밀을, 과거를 또는 사연을 전해 듣게 되는 이런 진부한 구성 같지만 당시는 너무나 레토릭 같은 전형적인 소설의 한 장치로서 잘 활용되고 구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자 안마사와의 대화가 앞으로의 전개에서 고마코를 대하는 데 있어, 그리고 요코와의 관계 설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로 다음 60페이지에 고마코가 해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마무라가 말하길 그야 납득이 가지는 않기는 했었지. 하지만 당신이 약혼자를 위해 게이샤가 되어 요양비를 벌고 있다고 하니까. 고마코가 대답하길 지겨워요. 그런 신파극 같은 얘긴. 약혼자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굳이 누굴 위해 게이샤가 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고 있군. 분명히 말하겠어요. 선생님은 아드님과 제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한 번도 입 밖에 내신 적은 없어요. 그런 선생님의 심중을 아드님도 저도 어렴풋이 짐작은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어요. 그뿐이에요. 소꿉친구로군. 그래요. 하지만 따로 떨어져 지내왔어요. 도쿄로 팔려갈 때 오직 그 사람만이, 즉 신원 미상의 환자, 선생님의 아들만이 배웅해 주었죠. 가장 오래된 일기 첫머리에 그때 일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마사가 들었던 거는 고마코의 주장에 의하면 헛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대목에 대해서는 책의 말미까지 함께 읽어나가면서 다시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마코가 이 대목에서 시마무라에게 왜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또는 결백하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읽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마코의 해명이 정말 진짜일지, 선생님의 아들과 고마코의 관계가 실제로 어땠을지 추측해보면서 읽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알려드리지 않을 거니까 배 아파시...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소설을 읽는 재미 아니겠어요? 궁금해하시면서. 그럼요. 이번 책에선 건방지네요.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자인 야스나리의 문체가 또는 특색을 느낄 수 있었던 표현을 65페이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가늘고 높은 코는 다소 쓸쓸하게 마련인데 뺨이 활기 있게 발그레한 덕분에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속삭임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윤기 도는 입술은 작게 오므렸을 때조차 거기에 비치는 햇살을 매끄럽게 어루만지는 듯 했다. 약간 처진 눈썹 밑에 눈꼬리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일부러 곱게 그린 듯한 눈이 지금은 촉촉히 빛나 앳돼 보였다.
화장기 없고 도시에서의 물장사로 말쑥해진 얼굴에 산 빛깔이 물들었다거나 할 만치 백합이나 양파 구근을 벗겨낸 듯한 새하얀 피부는 목덜미까지 은근히 홍조를 띠고 있어 무엇보다 청결했다. 반드시 몸을 가누고 앉은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처녀다워 보였다. 여기까지. 일반적으로는 외모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스나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지 또는 저희가 과거에 함께 읽었던 무라카미 하루키가 인물을 묘사하는 장면도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았고요. 개인적으로 한 여성의 외모 또는 성적 매력, 여성으로서의 특징 등을 굉장히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었고 이러한 세밀한 인물 묘사, 정말 눈앞에서 그려내는 듯한 붓터치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정말 이 야스나리 작가의 정수를 보여주는 글을 쓰려면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글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엥? 아, 완벽주의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젠가는 책의 저자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날이 20년? 그 전에 태연이가 뭔가 먼저 쓸 것 같기도 한데 예. 또 태연이도 문창과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목이 메네요. 제가 써보겠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감히 저희가 지금 야스나리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쓴 책을 읽으면서 설국을 읽으면서 저희도 글을 좀 써보겠다 이런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쁜 글을 썼다, 아름답게 묘사했다, 또 소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책을 읽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고마코의 짝사랑에 대한 감정 변화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 있다고 느껴서 읽어드릴게요. 책 70페이지. 고마코가 말하길 갈래요. 갈 필요 없어. 힘들어요. 당신은 이제 도쿄로 돌아가세요. 힘들어요. 고마코는 고타스 위에 얼굴을 묻었다. 힘들다는 건 여행자에게 깊이 빠져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 때문일까? 아니면 이럴 때 꾹 참고 견뎌야 하는 안타까움 때문일까? 여자의 마음이 여기까지 깊어졌나 보다 하고 시마무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래도 시마무라는 여행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객이지. 그쵸, 여행 객이잖아요. 그래서 고마코가 있는 곳을 오가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도쿄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마무라를 붙잡는 대신 빨리 가버리라고 하는 고마코의 새침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결국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있는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지. 마코야. 우리 동생이. 그래서 이런 면이 참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또 이게 고마코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이런 츤데레 같은 모습, 그냥 가지 말라고,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당신과 같이 있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마무라가 더 이렇게 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고마코가 만만한가? 만만하겠죠? 이미 그런 관계가 형성될 것 같기도 하고 둘의 사이에서. 그렇죠. 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대상과 남녀의 신분 또는 지위의 차이를 감안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곧 떠날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 정을 안 줬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미 둘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도 누차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러나 그 좋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두 인물의 가진 캐릭터와 특성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참 시마무라가 마성의 남자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잘 모르겠지만 태연이가 계속 싫다고 했거든요. 앞에서. 맞잖아. 새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놀잖아요. 새 여자? 두 여자? 뭐 아내는 제외하고. 아내 제외한다면 아내가 있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내가 있고 두 여자의 마음을. 여러 명의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시마무라의 모습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쵸? 아내가 있고 여기 내외하는 고마코가 있고 요코라는 여성에게 한눈에 빠지거나 본인의 연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고마코에게 게이샤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모습들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당시 시대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라는 생각은 들어요. 참 자유로운 남성이에요. 그러나 또 그런 인물을 우리가 소설 속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국한된 또는 가상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더 신선하게 일견 매력적으로 그쵸.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극적이죠. 태연이가 말씀드린 새침한 고마코를 만나보면서 둘이 티키타카를 주고받는 모습을 이어서 만나볼 수 있어요. 책의 72페이지. 고마코가 말하길 어째서 수염은 안 기르는 거죠? 응, 기를 생각이야 하고 파르스름한 면도 자국을 매만졌다. 그리고 자신의 입가에 생긴 멋진 주름 하나가 부드러운 볼을 적당히 조여주고 있어. 어쩌면 고마코도 여기에 매력을 느낀 건지도 모른다고 짐작했다. 나르시즘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고마코의 말. 어째서 수염은 안 기르는 거죠? 이건 남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염을 기르라는 얘기죠.
그쵸. 이거 그쵸. 듣고 또 수염을 미루려는 거야, 왜 깔끔하지 않다는 거야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응. 고막호가 물어보는 어째서 수염은 안 기르는 거죠? 어서 수염을 기른 멋진 모습을 보고 싶어요 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끊임없는 플러팅, 고막호의 애정 표현, 그리고 그러한 표현에 무던히 무심하게 받아내는 시마무라의 반응과 독백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73페이지 드디어 요코가 등장하는데요. 오호. 읽어볼게요. 아, 고마짱, 유키오 씨가 고마짱. 여기서 말하는 유키오 씨는 책 처음에 만났던 신원 미상의 남자, 그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안마사와의 대화에서 유추해볼 수 있었던 고마코의 약혼자로 알려진 또는 네. 그렇게 추측되는 네. 남성이죠. 물론 고마코가 해명을 하긴 했지만요. 음. 아무튼 요코는 스물얼떡이며 마치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피해 달아난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들듯 고마코의 어깨를 붙잡고 빨리 돌아가요. 상태가 이상해요. 어서. 고마코는 어깨에 아픔을 견디는 양 눈을 감더니 곧 안색이 변했는데 뜻밖에도 분명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손님을 배웅해야 하니까 난 돌아갈 수 없어.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시마무라죠. 시마무라가 놀라며 배웅 따윈 아무래도 좋아. 좋지 않아요. 당신이 언제 또 올지 알 수 없잖아요. 올게, 온다고. 요코는 이런 대화에 전혀 아랑곳 없이 숨이 차서 방금 여관으로 전화했더니 여기라고 하기에 달려온 거야. 유키오 씨가 찾아. 하고 고마코를 잡아당기는데 고마코는 꾹 참고 있다가 갑자기 획 뿌리치며 싫어. 순간 두세 걸음 비틀거린 것은 고마코였다. 그리고 웩 하고 구역질을 했는데 입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눈가가 젖고 뺨에 소름이 돋았다. 그 선생님의 아들 그리고 고마코의 약혼자라는 소문이 들고 있는 유키오가 곧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코가 고마코에게 유키오 씨가 널 찾으니 빨리 돌아와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코는 거기 그대로 서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오해를 소설의 말미에서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어서 75페이지. 문득 시마무라는 고마코에게 육체적인 증오를 느꼈다. 당신들 세 사람 사이에, 여기서 세 사람은 선생님, 고마코 그리고 요코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그 아들은 지금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니까 찾으러 온 거 아니야? 그냥 돌아가. 평생 후회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이 숨이라도 끊어지면 어떡할 거야? 고집 부리지 말고 깨끗이 잊어버려. 고마코가 말하길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오해하고 있어요. 당신이 도쿄로 팔려갈 때 배웅해준 오직 한 사람, 바로 그 유키오 선생님의 아들이란 사람 아니야? 가장 오래된 일기에 맨 먼저 써놓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배웅하지 않는 법이 어디 있나. 그 사람 목숨의 맨 마지막 장에 당신을, 즉 고마코를 쓸어 가는 거야. 만나러 가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고마코가 싫어요.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건 이라는 대답을 하죠. 이 말이 차가운 박정함으로도 너무나 뜨거운 애정으로도 들리기에 시마무라는 망설였다. 이렇게 나름 기차역에서 우리가 가끔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사람들이 싸우거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림이 잘 그려질 거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또다시 이 책 설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진풍경, 정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76페이지. 그렇게 시마무라가 역으로 배웅 나온 고마코와 요코를 뒤로하고 기차에 몸을 실어요. 기차가 움직이자마자 대합실 유리가 빛나고 고마코의 얼굴은 그 빛 속에 확 타오르는가 싶더니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바로 눈 온 아침의 거울 속에서와 똑같은 새빨간 뺨이었다. 시마무라에게는 또 한 번 현실과의 이별을 알리는 색이었다. 국경의 산을 북쪽으로 올라 긴 터널을 통과하자 겨울 오후의 엷은 빛은 땅 밑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다. 낡은 기차는 환한 껍질을 터널에 벗어던지고 나온 양 중첩된 봉우리들 사이로 이미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산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었다. 이쪽에는 아직 눈이 없었다. 개울을 따라 이윽고 너른 벌판이 나오자 신기하게 깎아지른 정상으로부터 완만하고 아름다운 사선이 멀리 산기슭까지 뻗어내린 능선 위에 달이 떠올랐다. 들판 끝 단 하나의 볼거리인 그 산의 온전한 모습을 10개 노을진 하늘이 짙은 남빛으로 선명하게 그려냈다. 달은 아직 흐릿하여 겨울밤에 차고 깨끗한 느낌은 없었다. 새 한 마리 날지 않은 하늘이었다. 산자락에 펼쳐진 들판이 거침없이 좌우로 드넓게 뻗어나가 강가에 거의 닿을 만한 지점에 새하얀 수력 발전소 같은 건물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황량한 겨울 차창 밖에서 어슴풀에 저물어갔다. 야, 여기까지. 수채화 같아요. 저는 이 한 페이지만 읽어도 이 소설 설국을 다 읽어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아요. 이런 묘사력은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자연 풍광, 풍경을 이렇게 글로써 풀어내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로 맞아요.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아. 와, 정말 수려한 문장과 글, 문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림을 눈앞에서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문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책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페이지로 이 장면을 꼭 꼽고 싶었고 그게 바로 76페이지. 책의 중반을 넘어서는 대목이거든요. 네. 와, 이렇게 시마무라가 고마코와 요코를 뒤로하고 그 마을을 빠져나오는 대목에서 이런 진풍경을 독자들에게 그려주는, 소위 말로 읊어주는 이 대목은 정말 우리가 소설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만 이러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추천드리는 단 한 페이지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시마무라는 고마코와 요코를 모두 뒤로 하고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돼요. 드디어 아내에 대한 언급과 표현이 나온다는 것. 그러나 이 표현을 뒤로하고 바로 아내는 또 사라져. 맞아요. 바로 또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다는 걸 그래도 여기서 증명해줬다라는 게 맞아요. 책의 78페이지. 나방이 알을 쓰는 계절이니까 양복을 옷걸이나 벽에 건 채로 두지 말라고 도쿄에 집을 나설 때 아내가 말했다. 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간방 처마 끝에 매단 장식 등에는 옥수수 빛깔의 커다란 나방이 67마리나 착 달라붙어 있었다. 옆방 옷걸이에도 작지만 몸집이 통통한 나방이 앉아 있었다. 이게 끝이에요. 나방이 알을 쓰는 계절이 언제예요? 대략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닐까. 나방이 알을 낳는 계절. 이렇게 아내에 대한 묘사와 계절이 지나가는, 계절이 흘러가는 장면을 나타내면서 다시 시마무라와 고마코와 요코가 만나는 장면을 기다리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여름에서 가을이 될 때쯤 다시 고마코를 만나러 왔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고마코와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책의 81페이지. 방으로 돌아와 보니 열촉짜리 등이 켜진 어둑한 옆방에서 오동통한 그 나방이 까만 옷걸이에 알을 쓸며 걸어다녔다. 그러니까 조도가 낮은 등을 말하는 거겠죠. 등이 켜졌음에도 어둑한 방이라고 했으니. 처마 끝에 나방도 파닥거리며 장식 등에 몸을 부딪고 있었다. 벌레들은 한낮부터 울어댔다. 고마코는 약간 늦게 왔다. 복도에 선 채 똑바로 시마무라를 응시하며 못하러 왔어요. 이런데 왜 왔죠? 좋으면서. 당신 만나러 온 거야. 플로팅하네요. 마음에도 없는 말씀. 도쿄 사람은 거짓말쟁이라서 싫어요. 그러고는 앉으면서 목소리를 부드럽게 가라앉혀 이제 배웅하는 건 싫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알았어. 이번엔 조용히 돌아갈게. 싫어요. 정류장엔 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지? 여기서 물어보는 그 사람은 유키오겠죠? 물론 죽었죠. 당신이 배웅하는 사이?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일이에요. 배웅하는 게 그토록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2월 14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쟁이.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이제 당신 말을 안 믿을 테니 상관없어요. 책의 뒷부분을 좀 더 읽어보면 시마무라가 떠나기 전에 고마코에게 2월 14일쯤에 하는 새쫓기 축제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새쫓기 축제에 나타나지 않아서 고마코가 시마무라를 기다리며 지쳐했던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마코를 보러 오겠다고 고마코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에 실망을 하면서 도쿄 사람은 거짓말쟁이라서 싫어요 라는 말까지 내뱉게 되죠. 그래서 책의 내용과 구성상으로는 고마코와 시마무라가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 최초로 시마무라와 고마코가 만났던 횟수까지 포함하면 이들은 지금 세 번째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 그려볼 수 있고 이 고마코가 가장 많이 극 중에서 이 소설 속에서 하는 말이 도쿄 사람은 거짓말쟁이라서 싫어요가 아닐까. 그리고 싫어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한다는 것. 맞아요. 배웅하는 건 싫어요. 싫어요. 거짓말쟁이라서 싫어요. 이게 모두 반어법처럼 들렸어. 그러니까 싫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이만큼 널 좋아해서 그런 내 모습이 싫어 인 것 같다는 생각. 맞아요. 시마무라가 싫은 건 아닐 텐데. 그럼 분명히.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렇게 흔들리고 끌려가는 듯한 순수한 마음이 잘 표현된 게 아닐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 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렇지. 뭐 종교 방송이야?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시죠? 없다고요, 종교. 저 이슬이는 종교가 없고 우리 가톨릭의 아가다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진짜 종교 방송 같은데요. 네, 저희는 어떠한 종교적인 색채도 띠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럼요. 이미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고마코와 시마무라가 재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상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대목들이 펼쳐지는데요. 고마코가 시마무라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마음이 전해진다고 느낄 수 있었던 대사가 있어요. 책의 87페이지. 남의 일엔 신경 쓰지 마세요. 2월엔 분명히 여길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2월 14일에 시마무라가 돌아올 걸 기다렸다는 뜻이겠죠. 이어서 시마무라가 말하길 항구에 가 있었다면 그렇다고 편지를 보내도 되잖아? 싫어요. 그런 구차한 건 싫어요. 부인이 읽어도 되는 그런 편지 따윈 쓰지 않아요. 구차스러워요. 눈치 봐가며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예? 고마코는 격렬하게 내뱉듯 재빨리 말했다. 시마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옆으로 지금 절레절레. 부인이 읽어도 되는 편지를 쓰지 않겠다는 마음은 시마무라의 부인이 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사모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마코는 사랑이라고 봐요. 그렇죠. 사랑이지 사실 이건. 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우리 독자들이 고마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개인 차원에서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 문장은 분명히 도파민이 터지는 건 맞는 것 같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파민. 부인이 읽어도 되는 그런 편지 따윈 쓰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마무라가 이걸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도 이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정서는 확실히 아니다. 시대적인 걸 반영해도 이게 일반적인 상황일까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는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1930년대 일본을 살아보지 못해서 맞아요. 당시 시대상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짐작하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 아내를 두고 이런 식의 대화를 문 여성과 나눈다는 거, 그리고 그 여성이 기껏이 남자에게 전한다는 말의 수준이 부인이 읽어도 되는 그런 편지 따윈 쓰지 않아요. 그럼 사실 본인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부인이 읽어도 되는 편지를 쓰지 않겠다는 건. 이 둘의 관계는 부인이 알아서는 안 되는 관계. 그리고 그러한 고마코의 마음과 애정 표현이 또 이어지는데요. 책의 89페이지. 1년에 한 번이라도 조은이 와줘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1년에 한 번 꼭 와주세요. 네, 1년에 한 번씩만 보세요 그러면. 계속 떠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사랑에 병이 든다고 하잖아. 상사병 같은.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리고 그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이 일련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고마코라는 캐릭터가 떠나라고 했다가 싫다고 했다가 또 와달라고 했다가 고마코의 감정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큰데 정말 상사병에 걸려서 미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짐작이 갈 정도로 고마코의 애절한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염을 왜 기르지 않았느냐고 고마코가 물었던 대목이 다시 한번 97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일어나세요 하고 고마코는 다가와 그의, 즉 시마무라의 머리맡에 앉았다. 흡사 가정주부 같은 동작이었다. 시마무라는 기지개를 켜다가 여자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잡고 샤미센을 켜느라 손가락에 생긴 작은 못을 만지작거리며 졸려, 아직 새벽이잖아. 혼자 잘 잤어요? 여전히 수염을 안 기르셨군요. 그렇지, 요전에 헤어질 때 그렇게 말했었지. 수염을 기르라고. 어차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늘 파르스름하게 깨끗이 깎으시네요. 여기까지. 다시금 수염을 길렀을 때 멋진 모습이 상상된다라고, 수염을 기른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애둘러 말하는 고마코의 마음과 표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이 갔던 대목, 혼자 잘 잤어요. 같이 잠들고 싶었다라는 말이 아닐까라고 읽혀져서 굳이 그 혼자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실제 홀로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인 거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고마코가.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실제 산장에 머물면서 온천 마을을 다니면서 이러한 책을 썼다라는 대목을 이 책의 해설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책의 95페이지와 6페이지에 걸쳐서 저자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을 시마무라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마무라는 출발 전 역 매점에서 새로 나온 이 지역의 산 안내서를 사왔다. 그것을 눈에 띄는 대로 읽고 있자니 이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국경의 산들 중 어느 한 정상 부근에는 아름다운 목과 늪을 잇는 오솔길이 있어 일대의 습지에서 다양한 고산식물이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고추잠자리가 무심히 논일다가 모자나 사람 손, 때로는 안경테에까지 날아와 앉아 그 한가로움이 도시의 잠자리와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쓰여 있었다. 라고 시마무라를 저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로만 바꾸면
실제 야스나리가 이러한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96페이지 시마무라가 구입했다는 이 산 안내서에는 등산로, 일정, 숙박소, 비용 등이 간단히 적혀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자유로운 공상을 키워주었다. 시마무라가 처음 고마코를 알게 된 것도 아직 눈이 희끗희끗한 가운데 실록이 싹을 틔우는 산을 걸어 이 온천마을로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줄곧 고마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까이 와보면 왠지 안심이 되는지 아니면 벌써 그녀의 몸과 너무 가까워진 탓인지 사람 살결이 그리워지는 마음과 산에 이끌리는 마음이 마치 똑같은 꿈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소설 속 내용으로 연결짓는 대목이 너무나 물 흐르듯이 매끄러운 구성이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책의 약 100페이지에 걸쳐 읽어내려온 고마코와 시마무라의 관계 속에서 시마무라가 그녀, 즉 고마코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감정의 표현도 바로 이 대목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진짜 슈퍼 갑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줄곧 생각을 하지만 가까이 와보면 아, 내 손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는 모습이 진짜 이건 갑을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태연이가 전반적으로 이 소설 설국을 읽어냄에 있어서 꽤나 지금 심기가 심드렁해 보여요. 불편해 아니에요. 보이고 아니에요. 아니 이전에 사탄탱고라든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들에서 네. 와 다른 결로 느껴지는 분위기 예를 들면 브라이언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과 같은 책들을 만났을 때 네. 이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시마무라라는 녀석 때문에 하지만 소설은 소설일 뿐이지. 인데도 감정이 드러나게끔 옆 사람이 지금 주눅들 정도로 제가 눈치를 살살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큼 좋은 소설이라는 의미라고 나는 생각해. 아 맞아요. 몰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몰입돼서 시마무라에게 또는 고마코에게 그쵸. 각각이 감정을 이입해 보기도 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맞아요. 음. 이들의 서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역시나 의미죠. 잘 쓴 소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어. 그리고 고마코와 시마무라가 유키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의 100페이지 건너편 기슭의 급경사진 산허리에는 억새 이삭이 온통 꽃을 피워 눈부신 은빛으로 흔들렸다. 눈부신 빛깔이긴 해도 마치 가을 하늘을 떠도는 투명한 허무처럼 보였다. 저기로 가볼까? 당신 약혼자의 무덤이 보이네. 고마코는 대뜸 몸을 일으켜 시마무라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손에 쥔 밤을 다짜고짜 그의 얼굴에 내던졌다. 절 놀리시는군요. 시마무라가 피할 틈도 없었다. 이마에서 소리가 나고 아팠다. 무슨 인연이 있다고 무덤을 보려는 거죠? 뭘 그리 화를 내나? 제겐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처럼 사치스러운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달라요. 이 대목에서 고마코가 시마무라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사치스러운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가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렇담 왜 약혼자니 뭐니 하는 거죠? 약혼자가 아니라고 요전에 충분히 말했잖아요. 잊었군요. 시마무라는 잊은 것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아드님과 제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한 번도 입 밖에 내신 적은 없어요. 그런 선생님의 심중을 아드님도 저도 어렴풋이 짐작은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어요. 따로 떨어져 지내왔어요. 도쿄로 팔려갈 때 오직 그 사람만이 배웅해 주었죠. 고마코가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남자가 위독하다는데도 그녀는 시마무라에게 와서 밤을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말릴 수 있다는 거죠? 하고 몸을 내던지듯 말한 적도 있었다. 더욱이 고마코가 마침 역에서 시마무라를 배웅하고 있을 때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요코가 데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코가 기어코 돌아가지 않은 탓에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어 한층 시마무라는 그 유키오라는 남자가 마음에 남아있었다. 고마코는 언제나 유키오 이야기를 꺼린다. 약혼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의 요양비를 벌기 위해 여기서 게이샤로 나선 것을 보면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한번 고마코와 시마무라의 대화에서 다뤄냈던 것처럼 약혼자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입장 또는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을 재차 다뤄낸다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고마코는 대체 그 유키오란 남자, 책의 도입 후에 환자로 등장했던, 그리고는 결국 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기차역에서 시마무라를 배웅하던 고마코에게 요코가 달려와 죽음을 알렸던 장면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성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면에서 대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또는 어떤 관계였는가에 대해서는 주인공인 시마무라의 생각과 말을 따라가 보면서 독자들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고마코의 약혼자에 대한 오해
또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소설에서는 고마코와 약혼자, 즉 유키오에 관한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책의 133페이지에 보면 시마무라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은 듯 오래 머물렀다. 떠날 수 없어서도 헤어지기 싫어서도 아닌데 빈번히 만나러 오는 고마코를 기다리는 것이 어느새 버릇이 되고 말았다. 약간 고마코한테 스며들었네요. 그래서 고마코가 간절히 다가오면 올수록 시마무라는 자신이 과연 살아있기나 한 건가 하는 가책이 깊어졌다. 이를테면 자신의 쓸쓸함을 지켜보며 그저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뿐이었다. 고마코가 자신에게 빠져드는 것이 시마무라는 이해가 안 되었다. 고마코의 전부가 시마무라에게 전해져 오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코에게는 시마무라의 그 무엇도 전해지는 것이 없어 보였다. 시마무라는 공허한 벽에 부딪는 메아리와도 같은 고마코의 소리를 자신의 가슴 밑바닥으로 눈이 내려 쌓이듯 듣고 있었다. 이러한 시마무라의 자기 본위의 행동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시마무라도 고마코가 자신에게 애정을 쏟는 것에 대해 나름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시마무라도 나름 이 관계에 대한 고민과 공허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둘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거나 또는 시마무라와 고마코가 서로가 주고받는 애정의 방식 또는 표현이 상호 교류 또는 호환이 잘 된다고 느껴지진 않아서 그런 대목들을 저희가 여러 회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이 대목에서 시마무라의 공허함, 허탈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시마무라는 공허한 벽에 부딪는 메아리와도 같은 고마코의 소리를 자신의 가슴 밑바닥으로 눈이 내려 쌓이듯 듣고 있었다. 자신의 가슴 밑바닥으로 눈이 내려 쌓이듯 듣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이 관계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고마코의 사랑이 좀 더 일방적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태연이가 읽어드린 시마무라의 내적 갈등, 고민을 엿볼 수 있었던 대목에서 우리 독자들이 책의 약 130페이지 가량을 읽어오면서 따라오면서 결국 이 시마무라라는 인물이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인공인 시마무라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이 소설은 말미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극장이자 창고로 쓰이는 장소에서 불길이 치솟게 되고요. 마침 그 창고에 또는 극장으로 사용되었던 그 장소의 2층에서 추락한 요코를 시마무라와 고마코가 발견하게 되고요. 책의 150페이지 떨어진 여자가 요코라고 시마무라가 안 것은 언제였을까? 사람들이 앗 하고 숨죽인 것도 고마코가 앗 하고 외친 것도 실은 거의 동시였다. 요코의 장단지가 땅 위에서 경련을 일으킨 것도 같은 순간이었다. 시마무라는 왠지 죽음은 떠올리지 않았으나 요코의 내부에서 생명이 변형되는 순간임을 느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152페이지 정신없이 울부짖는 고마코에게 다가가려다 시마무라는 고마코로부터 요코를 받아 안으려는 사내들에 떼밀려 휘청거렸다. 발에 힘을 주며 올려다본 순간 쏴 하고 은하수가 시마무라 안으로 흘러드는 듯 했다. 책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 갑작스러워요. 좀. 둘이 느끼기에는 이제 막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또는 더 전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봄직한 감정의 몰입이 한층 더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 만나볼 수 있는 주요 인물 3명이라고 말씀드렸던 시마무라와 고마코 그리고 요코에 대한 말씀을 책의 서두에서부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상 책을 다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달려보면 시마무라와 고마코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와중에 그게 중간중간 요코의 등장과 큰 부상이 말미에 그려지지만 실제 요코가 극중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가라고 되물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책의 초반에 묘사되었던 시마무라가 한눈에 반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요코의 매력이 잘 드러나진 않지 않았나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고마코와 시마무라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마을 어딘가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갔더니 요코가 2층 창고에서 추락을 하게 돼서 충격을 받는 고마코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장면으로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저는 다소 갑작스럽지 않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태연이가 전해드렸던 시마무라의 독백 또는 그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었던 책의 134페이지가 실질적으로 이 책의 마무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이 책에 묘사가 되어 있진 않은데 왜 하필 요코를 추락시켰을까 작가가 이런 의문이 남더라고요. 어떤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소설을 읽고 풀이해내는 과정에서 저희 태연이와 이슬이의 개인적인 소견과 느낌의 영역이라는 것, 저는 마초남 시마무라와 수네보 고마코를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책의 76페이지 역시 시마무라가 이 마을을 빠져나오면서 고마코와 요코의 배웅을 받으면서 그려졌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광을 그려내는 이 한 장이 저는 이 소설 설국에서 단연코 최고의 한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소설 문장들이 아까 이슬이가 말한 대로 정말 미학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또 시대에 의한 정서적인 한계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요. 또 극적이기도 하고 다소 비현실적으로라고까지 받아들였던 어떤 감정의 변화, 감정 표현들이 시마무라의 무책임함을 너무 낭만적인 것들로 포장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감상도 남겨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책, 196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